안녕하세요, 통린이 여러분. 오늘 통린이 탈출의 날개를 달아줄 강사 차유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두 번의 수업에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디지털세에 관해서 완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완전 정복을 하고 나서의 이제 업무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그리고 디지털세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업무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안들인데요. 용어부터 그리고 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차근차근 배우고 나니까 업무를 보다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들이 나올 때면 되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인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꼭 보충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세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통린이 여러분들이 보충하고 싶은 통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와 이호섭 사원이 현재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FTA랑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FTA, 원산지, 그리고 원산지 누적 조항, 그리고 사후 검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FTA, 우리는 이거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FT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통린이 있으실까요? 무역을 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에서 맺는 통상협정 아닌가요? 맞아요. FTA는 협정을 맺은 국가나 지역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서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협정을 의미하는데요.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FTA 협정국이라 해서 무조건 특혜를 주면 자국 상품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FTA 협정에서 이런 그 특혜를 부여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FTA는 생산품의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FTA 특례법상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원산지란 관세 부과 징수 감면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제조, 가공,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국가라고 매우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요. 즉 중국산.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중국산이라고 해요. FTA에서는 물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나라를 원산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건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물건을 만든 것으로 간주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수출된 상품이 반드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역시 업무를 하시니까 예리한 아주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미국산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든다면 어떠한 이견도 없이 이 자동차는 미국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 부품들은 미국산을 사용하지만 다른 부속품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시아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정말 미국산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산지 하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었는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원산지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복잡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원산지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원산지 결정은 원산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 결정에 따라서 원산지가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크게 완전 생산 기준과 그리고 실질적 변형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완전 생산 기준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물품이 그 나라에서 생산이 되었다. 송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소고기가 되었을 때 그 소고기는 당연히 한국산 소고기가 되겠죠. 그런데 공산품을 예로 들면 그 부품들이 다 자국산일 수는 없잖아요. 예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만들 때 모두
미국산 원료를 쓸 수가 없듯이 그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보자라고 해서 완화된 기준으로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 도입이 된 거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결정 기준, 그리고 특정 공정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무역 혜택의 기준이 되는 만큼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세 번 변경 기준을 보려면 이 세 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 들었던 자동차를 자동차, 승용 자동차 이렇게 부를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바일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각각 부르는 명칭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숫자 체계로 정리를 하자, 규칙을 정하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세 번, 영어로 말하면 HS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미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중국산이더라도 원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다르다면 완제품을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시지를 만들 거예요. 소시지는 HS 코드가 16017번입니다. 그럼 소시지에 들어가는 원료를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해볼게요.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갖고 올 거고 그리고 양파, 마늘을 수입을 해서 소시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는 HS 코드가 02033번이 될 거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0703, 마늘도 0703번으로 갈 거예요. 근데 소시지는 이 원재료들이 보이지가 않게 갈아서 다져서 소시지 케이싱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정을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비록 원재료들은 미국산이 아니지만 소시지에 대해서는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 결정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역시 세 번 변경 기준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 부가가치 결정 기준은 세 번이 아닌 그 나라에서 얼만큼의 부가가치가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걸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에서는 일반적인 승용 차량의 원산지 재료의 비중을 35% 이상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10,000인 자동차의 부품을 중국에서 바퀴와 의자를 2,500불에 수입하고 한국에서 2,500불에 차체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4,000불짜리의 모터를 조달을 받는다면 미국산 모터의 비중이 40%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FTA에서 설정해 놓은 3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미국산 자동차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체결국끼리 항목별로 부가가치 기준을 정해서 원산지 결정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특정 공정 기준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을 거치는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이라고 했을 때에는 섬유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실로 방사를 한 다음에 그 실을 방직해서 직물로 만들고 그 직물을 봉제와 재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류의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류에 대해서 본질적인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공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거의 모든 작업이 변형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옷을 재단해서 봉제하는 마무리 작업이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완성된 의류는 직물의 재단 및 봉제를 실질적 변형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직물을 가지고 재단 및 봉제를 했다고 하면 그 의류는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 의류가 되는 거죠. 원산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가 협정을 맺은 국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어떤 FTA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미국하고는 체결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원재료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면 결과적으로 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협정국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가 간의 FTA 협정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체결국이 아닌 나라도 일부 무역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최근에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라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먼저 원산지 누적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산지의 누적 조항이란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을 할 때 최악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 요소를 자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 FTA에서 미국산 부품뿐만 아니라 한국산 부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할 때에 한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협정국인 우리나라의 제품이 미국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원산지 결정이 더 훨씬 쉽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은 원산지 결정이 쉽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협정 상대국의 제품은 누적 조항으로 인해서 자국 원산지로 결정이 되나요? 체결한 협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의 대상은 재료와 공정으로 나뉘는데 양자 누적과 다자 누적 그리고 교차 누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양자 누적은 협정 체결국 간의 원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수출 완제품의 부품으로서 한국산 원재료가 사용이 됐다면 그 한국산 원재료를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결정 기준을 주로 활용하면은 원산지 인정을 받는데 되게 수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누적을 사용하시면 부가가치 결정 기준을 인정받는 데에서 매우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자 누적은 협정 체결국이 다수일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누적인데 한 아세안 FTA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세안 국가는 뭐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 내에서 원재료가 이동하더라도 자국산으로 인정해서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양자 누적의 확대되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TA 체결 국가 간의 거래니까 한 번에 묶어서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교차 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3국의 원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베트남과 유럽이 FTA를 체결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한국산 직물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된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누적 조항과 관련해서 국내 섬유업계의 활용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참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섬유업계들은 이 누적 조항을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나요? EU와 베트남 FTA 협정 내용 중에서는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에 수출해서 베트남에서 그 직물을 사용해서 의류를 만든 후에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면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규정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되니 EU 국가들의 이제 수출을 했을 때에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타 국가 간의 FTA인데 우리나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섬유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EU가 이 누적 조항을 인정하게 된 거는 한국과 EU가 FTA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적 조항은 FTA 협정 체결 국간에 인정해주는 부수적인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조항을 이용하면 협정 체결국 간의 원재료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도 쉬워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기대 효과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EU와 FTA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교차 누적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각각의 FTA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EU 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EU 베트남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증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인증 수출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세청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부여해주는 권한 같은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권한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EU와 베트남의 FTA에서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 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6,000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섬유업체들은 사전에 인증 수출자 제도를 확인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출입하는 국가나 품목이 되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 검증도 국가마다 이게 방식이 다른 건가요? 사후 검증 방식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접 검증 방식은 미주형이라고 해서 수입국 세관이 직접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는 검증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접 검증은 유럽형이라고 해서 수입국의 세관이 수출국의 세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원산지 증명서가 잘 발급이 되었니? 그러면 수출국의 세관은 수출자에게 그
그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원산지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산지 검증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 올바르게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에 원산지 결정 기준의 선택이 옳았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판정을 했는지,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제대로 발급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라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가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관세를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통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FTA 원산지 그리고 원산지 누적 조항 사후 검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FTA를 이야기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활발하게 이제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FTA는 더 좋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잘 알아서 그렇게 이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살 때 원산지가 무역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FTA와 원산지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혜택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통린이를 탈출시킨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했는데 날카로운 질문들을 들으면서 더 이상 통린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젠 통린이가 아닌 통상 마스터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드디어 통린이 탈출 성공! 예! 네.